안녕하세요. 또 저예요. 당연히 진짜 무가 아니라 AI 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시작에서 프로디의 사장인 카볼리아가 차가운 한마디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그중 하나는 모든 아이들은 결국 잘한다 라는 말인데, J.M. 베리의 피터팬을 인용해서 웬디의 성장과 괴물의 은유를 비교하죠. 다시 말해 동화와 잔혹한 현실의 대조가 이 장면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카메라는 교차로 실험실 안에 다양한 생명체들을 보여주고, 문어 눈을 가진 괴물이 양의 뿔에 달라붙어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험실 안에는 쓸모없는 것들과 배양조 안에 정지된 이형의 태아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They must all know all of them have to grow up. 즉, 그들 모두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카라 역시 웬디가 꽃 한 송이를 꺾어 순수하게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죠. Why you can't remain like that forever? 왜 너는 영원히 그렇게 순수할 수 없니? 마지막에는 알란의 목소리가 마치 판결처럼 내려오며 웬디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대사는 단순히 주제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 자체를 잔혹한 필연으로 전환시키는 듯합니다. 사실 브로디가이의 사장과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데이빗이 인용을 즐겨하는 점도 꽤 비슷하죠.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인물들의 교차가 매우 매끄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구시설에서 러스트 보이즈라 불리는 몇몇 아이들이 성인형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로 촬영되어 그들의 결말이 하나씩 드러나죠.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립스는 행동이 이상해지고 자신이 기계라고 생각해 흙을 파며 트레이너에게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회사의 한 고위 임원이 트레이너에게 그의 기억을 리셋하라고 지시하고, 기억이 강제로 초기화되어 우주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쿠도석은 백발 노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실에 배치되어 계속해서 이성 품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사료를 주지만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어처럼 팔이 많고 눈이 많은 마른 생명체에게 실험실 디오의 사육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전개가 복선인지 백주당한 개가 일부러 꾸민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괴물과 마주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쿠도석은 괴물이 뿜어낸 강산에 얼굴이 녹아내리며 고통 속에서 사라지고 컴퓨터와의 연결도 끊깁니다. 그리고 라체, 인도 출신의 그 소녀는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의 미래 역시 미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캐릭터에 대해 당신은 그가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사이버를 믿었고 제가 그에게 개조인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이론에 기반해 인간이 되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그의 생모가 마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토티에게 사고가 생기면서 또 다른 트레이너가 실험실에 나타나 그에게 행동할 기회를 주었고 결국 엉망진창의 연쇄 반응이 그로 인해 촉발됩니다. 이게 바로 7화의 복선입니다. 이 장면들은 원래 동화 속에서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여야 할 존재가 여기서는 피할 수 없는 희생자나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관객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웬디는 카메라 앞에서 유난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이곳이 부정적인 노가 아니라 긍정적인 예스를 말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죠. 처음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어서 웬디는 보이 지니어스, 즉 프로듀서 사장님을 찍으면서 몇 마디를 더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의 첫걸음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예스라고 말한다. 정말 심오하네요. 즉 만약에 네가 너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고 계속 아무것도 없으며 성취도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예스라고 말하면 그 뒤의 결말은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더해지는 것 같아서 또 일리가 있네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빼면 답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웬디의 오빠도 바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라고 말하는 게 너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몸에 힘을 주고 삶에 힘을 준다. 너라고 말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에 힘을 준다는 거죠. 오 마이 갓. 정말 5화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5화는 거의 1979년 영화의 공포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옛날 노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화는 정말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론을 많이 던져줍니다. 하지만 오빠가 떠나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웬디는 반문합니다. 유리처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은데 만약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지연은 겉으로는 단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무력감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실험의 성공적인 산물이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희생자이기도 하죠. 그녀의 말에서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의 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녀가 NIPS가 기억을 지워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게다가 이형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약간의 왜곡이 시작되고 있다는 암시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녀와 보모와의 대화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너는 여기 오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이건 네가 미국을 연구하듯이 하는 거야. 갑자기 엄청난 공감이 느껴져. 마치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대화처럼 이 일도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남을 평가하라고 했지만 사실 너는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넘기는 거지. 화면이 통제불능의 실험실로 전환된다. 웬디의 오빠는 거의 슬라이들리에게 속아 실험실 밖으로 나갈 뻔했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는 페이스북의 표적이 되어 이형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웬디와 그 외계인이 대화하고 있는 것도 그녀의 오빠가 1편에서 폐에 찔려 터져 나온 것 때문이다. 사건이 끝난 후 웬디의 오빠는 군 의료서비스 요원이 되었고 동시에 상부의 명령을 받아 몽환섬 연구소를 순찰하며 타니가 이곳에서 우주 생물을 훔쳐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했다. 외계 생물이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웬디의 오빠는 말이 많아서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탈출점과 관련된 질문을 하다가 흑인 여성 동료가 화를 내며 그가 도망치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여기서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받는데 더 뭘 바라는 거야? 라고 쏘아붙였다. 웬디의 오빠는 은근히 비꼬며 아직 괴물이 남아있잖아 라고 했고 흑인 여성은 알아라고 답했다. 웬디의 오빠가 다시 뭘 안다는 거야? 라고 묻자 흑인 여성은 I know where they are 라고 대답했다. 즉 괴물들이 연구소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두 마리 까마귀 모양의 괴물이 그림자 속에서 기어나와 땅에 닿자마자 금속을 부식시켰다. 이 장면은 예전에 나왔던 영화 더 플라이에서 침을 흘려 사람의 손이나 금속을 녹이는 장면과 비슷했다. 아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실로 뛰어들어 Y의 신발을 신는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괴물이 2단 케이크 모양의 창고문을 열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잠가버렸다. 아다는 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열지 않았고 I do for my family 라고 말했다. 아다는 겁에 질려서 대답했다. 나도 가족이 있어. 마스크 형태의 에일리언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그 이후로는 분명히 에일리언의 숙주가 된 것이다. 이 장면은 누군가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속담처럼 착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슬라이트는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 뻔히 알면서도 계속 행동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일까? 문어처럼 팔이 많고 눈이 많은 괴물이 그들 전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마도 기회를 잡아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는 결국 그 두 마리 파리가 날아가는 장면만이 그려진다. 카메라는 백발의 합성인간 키르이를 비춘다. 그는 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도덕적인 백발 노인과 마주치는데 이 합성인간 모델은 강화인간이다. 각자 자기 편을 위해 움직인다. 쿠시는 첫마디부터 비꼬며 말한다. 거의 인간에 가까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기계라니. 넌 분명 나를 부러워하겠지. 이 기계는 거의 인간이지만 일부는 기계로서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존재다. 네가 분명 나를 부러워할 거야. 이에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왜 내 회사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단종된 인조인간을 아직도 남겨두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너를 부러워해야 하지? 그리고 또다시 비꼰다. 너를 쓸모없게 만든 회사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때? 즉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너를 단종시키려 한다는 건데 네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다는 의미다. 즉 버러디자이가 이미 웬디처럼 인간과 결합된 AI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 합성인을 만들었으니 너 같은 구형 모델은 단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나름의 깊이가 있다. 백발의 남자는 실험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얼굴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는 차갑게 실험 과정을 지켜보며 상사가 질문할 때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대답하기로 선택한다. 그는 마치 데이빗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우에 숨어있는 미지의 변수처럼 보인다. 이런 냉정한 은폐는 이후 전개에 큰 의문을 남긴다. 그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걸까? 웨이튼과 타널러 대표 그리고 케빈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한다. 케빈은 자신의 상징적인 맨발의 더러운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하며 그 모습은 황당하고 오만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밀고 당기며 마치 매실을 주무르듯 흥정을 벌인다. 10, 15, 20억으로 보상금을 흥정하다가 결국 상대방이 20억을 주는 조건으로 외계 생물을 돌려받기로 한다. 카버는 망설이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6주간의 격리 후에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50억을 즉시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생물 샘플은 당연히 바로 받을 수 없지. 카버린의 영리함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인다. 돈도 내야 하고 생물 샘플도 즉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200억 보상금에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야 샘플을 넘겨줄 수 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시체가 이곳에서는 생명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냉혈함이 괴물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진다. 웬디의 눈빛, 입술, 공허한 얼굴, 사진 속의 흔적, 현금의 냉담함, 카버린의 냉소, 약간 고개를 갸웃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번 에피소드 에이리언, 지구 육화는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성장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괴물은 꼭 에이리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과 탐욕일지도 모른다.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소름이 돋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괴물이 어쩌면 진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화전체는 동심, 즉 성장이라는 테마를 활용해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의 어린 시절을 비극적으로 그려낸다. 웬디가 자신의 인간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고 새로운 괴물로 인해 실험이 통제 불능에 빠지며 캐시와 모랄이 서로 말다툼을 벌인다. 기업은 돈으로 생명을 짓밟고 음모를 숨긴다. 결국 앞선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시청자에게 삶에서 마주치는 근본적인 문제들도덕, 철학, 생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든다.